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 묵자를 소재로 해서 정의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 텐데요.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책이 100만 부가 넘게 팔린 그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죠. 그 읽어보셨나요? 네,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 덕분에 제가 대학에서 몇 년 동안 지금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대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재미난 책이기도 하지만 학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잘 정리된 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강의의 재미를 위해서 사례들 많이 나오고 하지만 앞부분은 재밌는데 중반으로 가면은 약간 논리적으로 명쾌하지도 않고 그 학생들도 읽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얘기하고 그래서 중간에 교재를 바꿔가지고 이제 다른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에도 대학이 굉장히 많고 거의 대부분의 청년층이 거의 대부분 지금 대학을 진학하죠. 그리고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텍스트가 100만 부 이상 팔릴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책이 팔렸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요? 그거랑 상관이 없죠. 네.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사상가나 위대한 철학자가 있다고 해서 그 사회가 그 철학자만큼의 수준을 똑같이 갖고 있느냐, 이거 별로 비례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상관성이 아예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거꾸로 어떤 사회가 어떠한 가치나 어떠한 인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려를 해보면 어느 정도의 상관성을 추론할 수가 있어요. 자, 예컨대 여기 꽤 많은 분들이 계신데 묵자 이름 들어보셨나요? 뭘 얘기한 학자죠? 겸해. 예. 이게 우리가 책을 읽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상가가 뭘 얘기했다, 여기서 끝나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인문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교양.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의 수준은 수준이 낮다 높다라고 하는 차원보다도 많은 경우에 자기의 삶의 신념하고 상관없이 익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당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 묵자라고 하는 인물과 관련해 가지고 책들을 읽어보면요, 20세기 전반, 20세기 후반, 그리고 19세기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묵자는 부정의 역사를 겪어왔어요. 달리 말하면 제자백가, 고대 중국의 제자백가 시대에 공자가 가장 앞서고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 가장 막강한 인물이 바로 묵자입니다. 그리고 맹자가 등장을 해서 나는 양주와 이 묵자라고 하는 사람의 철학을 반박하는 걸 필생의 사명으로 삼겠다, 이렇게까지 선언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유력하고 주도적인 학문이었어요. 그런데 전공 말기에 이르러서 이 묵과학파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그냥 완벽하게 사라져요. 그랬다가 언제 등장하느냐, 19세기에 와서야 다시 묵가에 관한 연구가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세기 전반에는 묵가는, 공자는 이미 오사신문화운동 때 아주 바닥으로 떨어졌고요. 묵자는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게 잠깐이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과연 묵가라고 하는 사상가가 그렇게 평가받는 거 대단한 일이냐? 대단한 일과 관련돼 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가 그건데, 자, 그래서 전반부에는 제가 지난번에 조금 얘기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데, 자, 우리나라가 자유주의 사회 맞나요? 자유민주주의 사회 맞죠? 네. 대한민국 헌법 1조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자유로우신가요? 자유롭지도 못해요. 더 나아가서 앞 시간에 주로 제가 문제 삼았던 것들이 평등이었습니다. 바로 장자라고 하는 텍스트가 꿈꾸었던 게 당시 사회에서 당시의 방식으로 평등이라고 하는 걸 말하고자 했다. 그게 추상적인 어떤 방식이 아니라
친구라고 하는 관계를 사회의 기본 관계로 만들어냄으로써 그것도 장자 혼자의 독창이라기보다는 거의 200년에 가까운 일종의 사상운동을 통해서 표출된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공하진 못했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사회이고 적어도 근대사회 추구했던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혹시 우리 교과서에 자유와 평등이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지 읽어보셨나요? 저희 애가 오늘 학교에서 도덕시험을 보고 왔어요. 제가 우리 애 중학교 1학년이에요. 도덕교과서 강의를 하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애를 이해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속으로 이렇게 좌절했어요. 그래서 내가 철학 박사인데 중학교 1학년생 도덕교과서를 내가 이렇게 쉽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왜 이렇게 어렵냐. 교과서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려운 걸 떠나서요. 아주 단순한 거. 이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물론 최근에 만들어진 교과서들까지 다 제가 검토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교과서는 지금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로운 교과서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새로운 교과서가 바뀌겠죠. 자, 어떤 교과서인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저자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저자분들의 잘못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이 지필지침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교육부 심사 과정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들어가도 그 지필 과정과 다르게 쓰게 되면 통과를 못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비용이 투자돼가지고 교과서가 개발되는데 그 책임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지필 지침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자유와 평등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면 먼저 어떤 가치가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바로 개인을 긍정하는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자유롭다, 평등하다라고 할 때 자유는 누구의 자유죠? 네, 개인의 자유입니다. 경제적인 자유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예요. 권리이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유가 실질적으로 가능하려면 서로 간에 동등해야 돼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자유롭다라고 얘기를 해도 와이프 앞에 있으면 제가 요만해져요. 뭐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막 며칠을 고민해가지고 뭘 딱 제안을 했는데 시끄러워하면 땡이에요. 평등한 발언권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자, 그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법적으로 형식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에 있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서술되어 있느냐 세 가지 항목을 찾아봤습니다. 하나는 개인주의. 개인이라고 하는 가치를 당연히 긍정해야지만 이 자유롭고 평등하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담지하는 주체 아닙니까? 여기 나와요. 이걸 별로 활용들을 안 하는데 교과서든 어떤 책이든 이걸 찾아보기 혹은 색인이라고 하죠. 이걸 잘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요즘 잘 안 만들려고 그래요. 색인을. 근데 색인을 만들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요.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이 색인 활용도가 높습니다. 여기 있어요. 개인주의.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그 페이지를 딱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도덕교과서예요. 개인의 삶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사회 제도나 사회 구조보다 개인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그 전형적인 자유주의에서 이야기하는 개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의 권리와 요구는 사회의 그것보다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니까 왜? 사회보다 개인이 앞서 있고 개인들이 사회를 구성한다. 이게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니까요. 즉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이성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개성을 꽃피우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 서술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떤 교과서를 펴봐도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을 설명하고 이 개인주의 사상을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상해요. 약간 흐려서 안 보이시죠? 제가 여기 제목들을 하나, 둘, 셋, 이 부분까지를 왼쪽에다가 크게 띄워놨습니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걸 설명하는 항목, 내용이 나오는
장이 국가와 내가 함께 사는 길은 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게 바로 조금 전에 읽어본 그 문장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상하게 갑자기 다시 생각해보는 양치기 소년의 행동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다 아시죠? 어떤 양치기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은 저쪽 들판에 가서 농사일을 해요. 그런데 가만히 있으려니까 너무 심심해가지고 늑대다 했더니 일하던 그 양반들이 곡괭이 들고 삽 들고선 마을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와보니까 늑대가 없어요. 또 왜 그러냐? 심심해서. 이게 2번까지 거짓말했는데 3번째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번엔 진짜 늑대다 했더니 사람들이 안 와. 쟤 또 거짓말한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밑에 각주 붙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이기주의, 방종. 2 단어를 심화학습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1시간 동안 고민을 했어요. 몇 년 전에 이 페이지를 처음 보고. 왜 고민했냐면요. 내가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도덕 선생님이었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학생들에게 수업을 했을까?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가와 내가 함께 사는 길은 이라고 해놓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라고 해놓고 개인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하나요. 이거 교수들이 쓴 건데,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고등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대개 석사학위 이상 학위 과정을 또 한 분들이에요. 제 머릿속에서는요, 차라리 이 내용하고 뭐 이런 내용들하고 뭐 정직을 얘기하고 국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면 나름대로 이게 될 텐데, 여기에 설명하는 얘기는 개인주의에 관한 얘기를 해놓고 제목은 국가와 내가 함께 사는 길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이게 개인의 자유가 지나치게 강조돼 가지고 생긴 건가요? 이거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논리적인 상관성이 도무지 납득이 안 돼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수업을 할까에 관한 고민을 포기하고 이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시는 중학교 도덕 선생님들은 위대하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 애가 오늘 4과목 시험 보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시험 뭐 한 과목을 잘못 봤는지 이날 팍 세면서 묻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또 화를 내려니 또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었더니 지 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뭐는 몇 점이고 뭐는 몇 점이고 뭐는 몇 점이고 하는데 도덕은 100점 맞은 것 같대요. 수업을 어떻게 했느냐, 제가 할 때는 찬찬하게 설명을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역시 아빠 박사는 막사네 그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저도 막히니까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집사람이 와서 딱 보더니 도덕 수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왜?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건데? 외워. 외워. 이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이 막 그냥 한 달락에 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애가 배우는 교과서 중학교 1학년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그걸 읽으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애가 도덕 시간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100점 받아오는 것도 좋지만 그거 싫어할 사람은 없잖아요. 저도 좋아요. 그런데 그 100점을 받는 내용이 좋은 교과서를 가지고 좋은 내용을 가지고 머리를 잘 쓰면서 생각을 많이 하면서 하는 교재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방식의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다면 애가 똑똑한 건지 정상적으로 사고를 하는 건지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00점 받는 아이, 이거는 당연히 각자 집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정말 좋은 교과서, 좋은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작년에 한번 큰 홍역을 겪었지 않습니까? 국사 교과서 가지고. 국사 교과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가죠. 한 번은 용서를 하고요. 이게 도무지 납득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럼 자유는 어떻게 서술되어 있을까 해가지고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 자유가 있구나. 안도의 안심을 내줬어요. 왜냐? 앞에 페이지를 보니까 자유가 안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기술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제목이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국가는. 자유를 얘기할 때마다 국가가 나와요. 국가가 나랑 친한가? 자유랑 국가랑 당연히 친하긴 친하죠. 그렇죠? 국가가 있어야지만, 주권 국가가 있어야지만 분명히 자유라고 하는 것이 권리로서 보장이 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가 살고 싶은 국가는 해가지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해서 마인드맵을 그려봐라. 해가지고 하나의 예시로 이제 여러 가지를 그려놨어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자유, 인권, 복지 등등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나서 그런데 라고 하는 두 번째 단락에 뭐라고 기술이 되어 있냐면요. 그런데 국가의 도움이 오히려 그들의 존엄성을 해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복지의 기준과 정도를 적절하게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니까 우리는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권리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가치이고 제도이고 그 자유를 어떤 식으로 누리며 어떻게 행사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보다 국가의 도움이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 여기에 관한 주어는 국가인 거예요. 달리 말하면 앞절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자유는 나의 자유인 것처럼 서술되어 있기도 하지만 전체적인 틀에서는 국가가 이렇게 저렇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적절하게 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고가 자연스럽게 전체 지면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적어도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합리적으로 이 텍스트를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이 분명해져요. 자, 그러면 평등은 어떨까? 그래도 자유는 나왔습니다. 자, 평등을 찾아봤어요. 피읍. 근데 없어요. 없어요. 제가 이 작업을 왜 했냐면 몇 년 전에 미국에 살고 계신 고위 공직자를 하던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분이 책을 냈어요. 한국이 자유주의 사회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자유주의 원리를 너무나 많이 위배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교과서를 소재로 해가지고 부분들을 서술하는 내용이 쫙 들어있는 부분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마침 어떤 저자분이 이 교과서를 쓰셨다고 저를 주시길래 그래서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는 겁니다. 저랑 개인적으로 친한 분인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까? 아, 고생하셨네요. 교과서 작업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거든요. 그랬다가 그 책을 보고 나서 마침 중계에 있길래 진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자, 그런데 희한한 건요. 치읓 항목을 봤어요. 피읍에서 평등이 안 나오길래 그 앞에 치읓, 키읔, 티읕, 피읍 이 부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가 나오냐면요. 착한 소비, 책임의식, 책임감, 청렴, 청빈. 어휴, 청렴하고 청빈 같은 거는 적어도 직업이 있고 그것도 말단직이 아니라 고위직쯤 돼가지고 남들한테 뇌물을 받거나 뭐 이렇게 될 만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가치인 것 같은데 중학교 1학년한테 그래 뭐 책임의식을 강조한다. 이거 필요하죠. 착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 뭐 말 된다라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책임에 관한 얘기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왜 들어와 있는지는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중학교 1학년한테 청빈이라고 하는 가치를 뭐 교육을 통해서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뭐 논쟁까지 할 것까지 없겠지만 이게 정말 여기 들어올 만큼 중요한 것인가? 평등이라고 하는 항목이 안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올 만큼 이게 정말 그 나이 대의 학생들에게 맞는 것인가? 저는 청빈, 청렴 이런 것들은 공무원 연수 과정에서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평등이 너무 어려운 개념이어서인지 이 교과서에서는 평등을 주요 색인 항목에 싣고 있질 않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봤듯이 개인주의도 그렇고 자유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국가가 나왔죠. 바람직한 국가, 내가 바라는 국가. 그런데 국가에 대해서는요. 어떤 식으로 써 있냐면요. 전체가 1부, 2부, 3부, 4부로 되어 있는데 4부가 전체가 국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나의 삶과 국가. 그리고 1장, 2장, 그 다음에 각각 3절, 3개의 절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목차가 정말 재밌습니다. 나의 삶과 국가 하면서 1장은 바람직한 국가의 모습, 국가 발전과 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국가, 난 널 원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일제강점기 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다면 눈물이 나오는 표현이었겠죠.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표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야 이런 표현은 진짜 쓰고 싶었고 제대로 이런 표현을 들으면 눈물이 나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밀세계에 와가지고 국가 난 널 원해 원하세요? 그 다음에 이런 국가라면 사랑하고 말 테야. 그 다음에 3번 나란 일은 이런 자세로. 중학교 1학년이 무슨 나란 일을 한다고. 내용 자체가 틀렸다 잘못됐다라고 말하기 전에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이야기될 만한 적절한 내용인가 아닌가를 아무리 제 상식으로 따져봐도 이게 적절한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좋은 사회, 바람직한 국가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적을 필요가 있죠. 당연히 배울 필요가 있고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살아가는 성원들이 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런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와는 어떤 사이일까? 이게 무슨 저기 연인 관계를 얘기하는 건지 톤들이 그래요. 국가를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국가와 내가 함께 사는 길은. 그러니까 국가는 나의 자유 이런 것들을 정해주고 복지가 너무 많으면 조정해주고 이런 존재로 등장하고 나는 국가를 위해서 뭘 어떻게 국가를 위해서 어떻게 전부 이 시각으로 돼 있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모든 서술들은요.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개인주의를 서술하고 있는 모든 원리에 다 위배되는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요. 무슨 얘기냐. 자유주의는 작은 국가, 작은 국가. 국가가 작아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책에서는 다른 모든 교과서를 다 제가 검토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교과서 속에서는 아쉽게도 자유와 평등을 찾아봤는데 이 개인주의는 양치기 소년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권자로서 주체로서 권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개인이라기보다는 거짓말하지 말고 남 속이지 말고 책임지고 의무를 잘 이행해라 라고 하는 방식의 이야기가 훨씬 세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유를 이야기할 때도요. 책임이 따르고 제한돼야 된다. 이 얘기를 더 많이 강조를 해요.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과도할 경우엔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 평등은 없어요. 저는 이 교과서가 보여주는 현실과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현실이 100% 일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도덕교과서가 실제로 도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보다는 국가에 대한 사랑과 헌신, 마치 연인관계처럼 난 널 사랑하고 말 테야. 막 고백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는가. 물론 이런 내용들이 불필요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분명히 필요한 내용이지만 이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적당한 내용인가. 달리 말하면 이 교과서는 분명한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이데올로기는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바의 정신과 가치와 개인에게 보장되는 의무,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구현하고 그에 맞추어서 서술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정말 이 교과서가 대한민국 헌법에 헌재심판소에 가서 헌재 가서 판결을 받으면 통과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다른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종종 하지만 동양고전이라고 하는 것이 지혜의 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더 좋은 책이고 우리 삶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토론을 거쳐야 됩니다. 학자들의 토론 이전에. 바로 뭐냐?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하는 고전들이 바람직하고 좋은 고전으로 널리 읽혀야 된다. 그 기준으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